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라이프로라는 입고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아, 그러게요. 저 그냥 네, 오늘 저 옷 안 입던 옷을 꺼내 입었는데 오늘 네. 마침 보니까 랄프 로렌을 입었습니다. 아니 라이프로라는 얘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 미국에 이제 또 지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한국은 사실 요즘에 라이프로렌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라 패션 피플들이 많이 입어요. 아 예, 그런가요? 패션 아, 피플 사이에서 약간 랄프 로렌 좀 예전 사실 브랜드로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많이 입는데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랄프 로렌이 그 미국에서 약간 그 좀 중산층? 그 프레피한 약간 음. 이제 사립 고등학교 네. 이런데 학생들이나 이제 대학생들 음. 아이비 학생들이 입는 그런 브랜드로 알려져서 네. 한 10년 전만 해도 또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좀 약간 배척하는 분위기였는데 그쵸. 좀 이번에 올드해서. 제가 여름에 미국에서 이제 매장들을 가보니까 음. 꽤 활기가 있고, 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만 음. 사무실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네. 너무 그 뭐 요가 팬츠만 입는 건 또 그러니까 그렇다고 음. 너무 포멀한 옷을 양복은 안 입으니까 그 중간에 적당한 양의 멋도 음. 내고 음. 그다음에 신경을 쓴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제 랄프 로렌이어서 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린 것 같고 네. 회사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네. 지금 라이프로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니트 이제 반팔로 된 이렇게 꽈배기 니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예뻐서 뭘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실적도 이렇게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난 기업이 하나 더 있잖아요. 리비안. 네. 네. 리비안 얘기도 그러니까 제가 잠깐 뭐 할까요? 자동차 관심이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바닥에서 보면 음. 주가가 우리 시장 전체로 한 15% 바닥에서 올랐지만 네. 이 회사는 주가 거의 2배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음. 하락을 해서 작년 고점 대비 음. 뭐 170, 80불에서 20달러까지 하락해서 네. 40달러까지 올라가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2만 5천 대 생산하는 것을 다시 컨펌을 회사가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2분기에는 한 4천 대 생산을 했는데 여전히 부품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부품 공급자들이 테슬라 같이 1년에 150만 대 만드는데 아니면 GM 같이 음. 뭐 7, 800만 대를 만드는 데한테 계속 거래를 주고 싶지 우선권을. 그쵸. 여기가 이제 뭐 새로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니까 그래서 부품 구하는 게 애로사항은 있지만 2만 5천 대를 리컨펌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이제 조금 투자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올해 에비타 현금 흐름 기준으로 55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리비안 루시드가 그 월가 생각은 두 회사 다 살아남지만 매년 수조 원씩 현금을 태울 것이다. 캐시를 번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1, 2년은 잘 버티지만 그 이후로 또 증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좋은 뉴스랑 좀 걱정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조금 장후 애프터마켓의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주가가 저점 대비 2배 오른 것을 감안하면 뭐 그렇게 제 생각에는 조정이 또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20달러 선 그러니까 올해 한 봄쯤에 저점을 기록했다가 지금 이제 거의 40달러 육박하는 주가의 2배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2배나 올랐어 하는데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그 상장 초기에 120달러를 넘어섰던 그렇죠. 주가에서 170, 80달러.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근데 환호를 하시면서 이제 사셨던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손실이 거의 3분의 1이라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2, 3주 전에 이제 가장 이 회사를 시장이 주목했던 이유는 네. 아마존이 주요 주주이면서 동시에 10만 대를 그 전기차를 밴을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제가 마지막에 미국에 묵었던 시애틀에서 2, 3주 전에 공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유심히 봤는데 길거리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몇십 대인지 몇백 대를 공급했는지 네. 모르지만 하여간 가장 세계에서 주요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 여기에 이제 주요 주주를 갖고 있고 이제 전기 밴.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 우리 쿠팡 같이 이제 밴을 갖고 이제 배달을 골목골목 하는데 그
리비안의 밴을 이제 이용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일스톤을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납품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과 그 10만 대를 정말 다 이제 아마존에 납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가에 혹은 정말 실적에 큰 변화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매량 그다음에 매출 그다음에 이익 그 적자가 대폭 줄어들 거고 아마 지금 주가에 특히 이제 주식 이 회사를 좋게 보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뭐 투자를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하여간 중요한 건 2, 3주 전에 전기차 밴을 처음 아마존에 공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딜리버리라고 저는 그때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네. 리비안보다 루시드를 더 걱정하신다는 분도 있고 리비안은 결국 잘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이니까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오늘 한 가지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지금 뭐 바닥에서 주가가 베어 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저 바닥을 진짜 쳤는지 우리가 6개월가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 랠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전문 투자가들은 별로 참여를 안 하고 헤지 펀드들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판단을 유보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리테일 중심이 된 랠리인데 그것의 근간이 인플레가 좀 잡히고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낮추고 그러니까 매파적인 성격을 이제 지우고 미국 경기 침체로 안 가고 소프트 랜딩을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근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나눠보고 한번 시장 전체로 그 주가를 한번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커피 산업을 예로 제가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톱다운으로 그 업종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동시에 그 버텀업에서 종목을 같이 보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커피 산업을 하면서 제가 두세 종목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경제 지표 부분에서 발표가 됐었던 CPI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우리 저 그림 띄워주시면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제가 어제 이 그림을 따왔는데 확실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증가는 하되 증가율이 이제 둔화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 데이터나 경제 데이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죠.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전월 대비. 그래서 이제 물가는 지금 워낙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로도 봐야 되고, 그래서 6월에 9.1에서 지금 8.5로 꺾였고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뭐 하반기 내내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름값도 많이 내려가고 여러 가지 커머디티나 다른 그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겠지만 이제 다른 그 요금들이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 7월을 6월과 비교하면 정체, 그러니까 전혀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많이 보는 근원 물가,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높은 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음식료 값을 제외한 것은 5.9%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어제 또 전문가들은 이런 그 패턴이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푸드가 이제 제가 뭐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로서리를 미국에서 가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한 20-30%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 값이 공식적인 데이터로도 1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타이슨 푸드, 그러니까 육가공 프로세싱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인데 여기도 양극화가 완전히 일어나서 그 대부분 사람은 고가의 그 소고기, 쇠고기를 못 사지만 고가의 쇠고기는 지금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래서 하여간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러니까 닭고기를 또 많이 스위치가 돼요. 닭고기가 제일 싸니까. 이제 그런 양상을 음식료에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는 상당히 이 데이터를 보고 환호를 하는데
연준은 마음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표정 관리를 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를 하자. 왜냐하면 연말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릴 올려야 테니까. 되니까. 예.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차량이나 뭐 이런 이동수단 관련한 가격의 지표도 조금 안정세를 살짝이지만 보이고 있더라고요. 세부 네. 지표도 좀 그러니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그 세부 내역을 보면요. 다음 네. 페이지에 이제 블룸버그 데이터인데 아주 특이한 것은 렌털카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작년에 이제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네. 그다음 관련이 있는 중고차 트럭 가격도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저 우측 위에 예, 있는 우측 차트입니다. 상단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면 항공 요금도 꺾이기 근데 시작했고 아직도 위에 있네요. 예, 여전히 높긴 높아요. 네. 왜냐하면 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오른 그쵸.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그 여행 시즌이고 근데 하여간 항공 요금도 꺾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상세 내역들이 한 두세 달째 지금 꺾이고 있어서 트렌드가 네.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제 반면에 우리 이제 CPI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 그러니까 쉘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집값은 아직은 확실히 꺾이진 않았지만 이제 모멘텀은 꺾이고 그 대신 집값이 여전히 높다 보니까 20, 30대 이제 전문직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렌틀로 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집값에 하락하는 그런 그 추세는 되겠지만 렌털은 당분간 좀 강세를 보이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CPI의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뭐 CPI가 어느 정도 고공행진은 물론 이제 증가율이 둔화는 되겠지만 할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요금도 지금 이제 모든 경제 수요가 제품에서 이제 서비스로 가니까 서비스 요금도 당분간은 강세를 보일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와 이런 좀 그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지금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일단 어제 주식 시장의 반응은 환호 쪽이었어요. 굉장히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어제 방송을 통해서 환호하고 즐기되 여기서 취했으면 안 된다. 이게 완전 뭐 한 달만 그렇게 꺾였다고 완전 꺾인 게 아닌데 너무 그 급반등.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도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은 상당히 이걸 긍정적으로 그쵸. 해석을 하고 우리 기대했던 것처럼 네. 이제 좋게 나왔다 그러고 채권 시장 특히 이제 거기서 크레딧을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직도 경계를 하는 그래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에 준비한 요 기사에서도 연준 이사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사실 내용들도 보면은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연준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주요 그 거점별로 그 연준 그 로컬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페드의 그 총재인 메리 데일리. 근데 이분이 이제 항상 그 발언을 하면 항상 균형 감각 있게 너무 치우치지 않고 발언을 해요. 그래서 7월 데이터 상당히 좋고 우리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월가가 금융시장에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가가 여전히 우리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는 훨씬 높은 3배, 4배 높은 수준을 당분간은 갈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경고를 했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정책과 관련돼서 9월에 이제 다음 그 우리 연준 그 회의가 열리잖아요. FOMC에서. 그래서 75bp 올릴 가능성을 배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되고 나서 사실 그 75bp 인상에 대한 페드워치의 그 퍼센테이지가 확 내려갔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는 않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데이터가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걸 보고 해석을 하겠지만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의 얘기를 들으면 75bp보다 낮은 0.5를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가 않으면 75bp도 가능을 하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이제 그런 면에서 하지만 뭐 너무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도 아니어서 뭐 상당히 제 생각에는 시장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니까 금융인 민간인이 아니니까 그런 약간 경계심을 좀 계속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CPI 발표 나고 오늘 약간 조금 선행을 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PPI 내용도 보니까 조금 꺾인 그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뒤에 발표가 되는 지난달 이제 8월 기준으로
7월인 거죠. 7월에 CPI가 이제 9월에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유의미한 꺾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은 9월 말에 뭐 50bp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네. 뭐 싶네요. 근데 실제 지나고 보면 50bp나 75bp나 그게 그렇죠. 별로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연준이 경고를 하는 것은 네. 지금 금융시장이 저점에서 15% 주가 기준으로 올라온 것이 아마 연말쯤 되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러한 좀 희망 그쵸. 섞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 경계를 하는 이제 워닝을 주는 이제 그런 발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낙관론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골드만의 그 투자 전략팀에서 뭐 비슷한 그 커멘트를 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급반등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빨리 상반기에 아주 빨리 연준이 금리를 마치 인하할 인하.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그 주가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자.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골드만 기준으로는 CPI 금리가 CPI 상승률이 6.1%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지금 8.5니까 앞으로 이제 8에서 6까지 내려간다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연준 같은데 이제 그 물가 안정이 그 목표인 데들은 2% 대비는 3배나 되는 높은 수준이니까 앞으로도 이제 어차피 시차를 두고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지만 인플레가 많이 내려와야지 우리가 이제 금리 그 스탠스를 바꿀 수를 있는 걸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쉘터 인플레이션 주거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둔화될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하여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 시장은 확실히 꺾였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데이터로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제 왜냐면 시차를 두고 통계가 잡히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플레가 조금 더 완화가 될 그런 뭐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월세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요 이제 서울 근처에서 살아야 하는 직주 근접 친구들 보면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비싸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생들 학교에서 면담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신촌이니까 외국 학생이 저희 대학원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사냐를 물어보는데 신촌 근처는 한 50만 원이면 아주 작은 방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뭐 185cm 되는 덩치 큰 외국 학생이 그런 데 살긴 좁아서 외곽으로 서울 신촌이 인근으로. 아닌 다른 그 지역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월세가 상당히 학생들한테도 힘들죠. 부담이 되죠. 예.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다음 화면을 보니까 시장의 밸류에이션,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구간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애플이 169달러를 찍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애플도 한 30% 올랐더라고요. 아마존이 40% 오르고 아까 말씀드린 리비안이 20에서 40달러로 올랐는데 S&P는 이제 뭐 한 4,200 정도 지금까지 올라왔죠. 근데 결국 그러한 그 주가 지수의 그 숨어 있는 의미라는 건 항상 우리가 펀더멘털하게 밸류에이션을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4,210 정도면 8월 10일 기준으로 S&P 지수가 퍼가 한 거의 18배 정도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 말 연초에 S&P 지수가 21배에서 시작해서 좀 너무 과도하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5배, 16배까지 갔었던 건 상당히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전히 불확실성 리스크는 되게 많죠. 뭐 경기 침체가 그 가능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 그다음에 전쟁 리스크도 있고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되는 수준으로 지수가 온 것은 맞고 개별 종목을 봐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주가라는 걸 이렇게 일직선으로 계속 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마음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월가 그 전문가들 얘기가 보통
베어마켓 랠리가 좀 있을 거라고 사람들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 포지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뮤추얼 펀드 같은 데들이 7월 초에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 현금이 6%니까 거의 사상 최고치로 현금을 많이 가졌는데 그거 현금을 갖고 주식을 사지도 별로 뮤추얼 펀드는 않았고 그다음에 헤지 펀드들도 주식을 사는 것도 있고 공매도 치는 쇼트가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면 놀라서 숏 커버링을 환매수를 하거든요. 뭐냐면 거기서 그 바닥에서 20% 올라온 게 50% 올라가면 이제 손실이 더 많아지니까. 네. 근데 이 그 지금 랠리가 지속 가능하다고는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도 보지 않아서 헤지 펀드도 숏 커버링을 지금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지금 뭐 15% 급반등을 한 거는 좋은 뉴스지만 여기서부터 너무 낙관하기는 좀 그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요 몇 주 사이에 긴장의 끈을 너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놓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긴장을 좀 바짝 하면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4천을 쉽게 회복하고 더 올라갔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좀 리스키한 부분들을 잘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그리고 될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하반기 그런 이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길게 보면 주가에 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예요. 근데 이제 지난 1, 20년 동안은 초저금리가 전 세계에 그 뭐 아주 그 퍼져 있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과거 1, 20년보다는 금리가 높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계화와 지금 역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면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 부품망을 구축하고 거기서 이제 조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미중 관계, 그다음에 로컬라이즈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많아서 그 미국 회사들은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제 한국하고 대만 보고 들어오라는 데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화의 역주행이 되면 커스트가 당연히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 20년 동안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중국과 동유럽에서 저임금의 근로자가 수억 명이 공급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뭐 대안으로 삼성도 그렇고 그 애플도 그렇고 모든 제조업체가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이제 중국의 대체 그 생산 기지로 지금 이제 키우고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인플레가 높을 것 같고 금리도 좀 높다 보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주가의 장기 수익률,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두면 너무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 있어서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선정 방법, 탑다운 버튼업 방법으로 어떤 쪽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을 우리가 꼼꼼히 챙기고 업종의 장기 성장성, 수익성,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돼 있는 메이저 기업들. 플레이어들의 펀디멘털, 그 비즈니스 모델, 경영진의 자질, 도덕성, 윤리성 이제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 커피 산업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네. 여기 커피 산업 매력적인 이유 세 가지 보여주시면. 네. 그 집에서 먹는 커피 포함하면 산업 규모가 5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한 600조 원이 넘는데 그만큼 크죠. 왜냐하면 뭐 저도 하루에 3잔 마시는데 그렇게 비교하니까 10,000원 진짜 정도 이상 매일 쓰니까. 와. 근데 연 물량 기준으로 4~5% 성장하니까 성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음식료 카페인 시장에서 중독. 거의 성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조그만 부티크 스토어가 많이 생기지만 맞아요. 전 세계의 그 글로벌 업체들이 M&A를 해서 덩치를 키워요. 가령 블루버틀이 독립적인 회사였지만 네. 지금은 2017년에 네슬레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통폐합이 돼서 몇 개의 글로벌 회사들이 스타벅스는 뭐 자기네 브랜드만 갖고 가지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커피 상장사들이 미국하고 유럽에 있다.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그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서 가격을 계속 정가시켜도 수요에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번에 스타벅스도 그런 거를 보여줬고 이 모든
모든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그만큼 성장성도 높고 하이 마진이니까 이제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상장된 커피 지주사가 있습니다. JDE Peet스라고. 그래서 유럽의 커피 그 브랜드랑 미국의 커피 브랜드를 그 스위스 그 독일의 패밀리가 인수해서 지주사로 상장을 시켰어요. 2020년에. 그다음에 이제 네슬레가 네스프레소, 네슬레, 뭐 블루버틀, 그다음에 스타벅스 리테일의 권리를 이 회사가 또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물론 네슬레는 다른 비즈니스도 하지만 여기 또 이제 우리 귀여운 예. 사진도 왜 안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는 우리가 잘 아는 회사고 제가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 JD 피츠 그래서 그 이 회사는 이제 독일의 라이먼 패밀리라고 전 세계 컨슈머랑 명품 브랜드를 인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경영을 잘 해요. 그래서 JAB, JAB 홀딩이라는 회사에 다 통폐합을 3, 40개 브랜드를 해서 그것이 투자하고 있는 지주회사 JD 피스를 2020년에 그 네덜란드에 상장을 했고 그런데 그 제가 그 증권사 다니는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네덜란드의 회사를 투자할 수 있냐? 그래서 뭐 대부분 대형 증권사들은 물론 미국 주식을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 유로화로 표시가 된 네덜란드 주식도 온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 회사가 지난 한 7, 8년 동안 어떻게 M&A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JD 피스는 미국 서부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보다 충성도가 더 높은 아주 스페셜티 로스터예요. 이제 그런 데를 1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고 스톰타운이라고 뭐 커피 매니아들은 잘 아시는 약간 컬트 성격이 있는 그런 커피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M&A를 적당한 가격을 통해서 인수를 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퍼가 뭐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좀 밸류에이션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한 15조 원쯤 되는 거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퍼가 한 13배 정도 되고 배당 수익률이 한 3%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뭐 이런 쪽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뭐 블루버틀 팬들이라면 국내에도 뭐 성수동에 첫 좋아하죠. 그 스토어를 오픈해서 이 난리가 회사는 났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조금 비싸긴 해요. 네. 이거 제가 샌프란시스코 그 매장에 가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이 회사를 2017년에 네슬레가 4억 3천만 달러에 샀습니다. 한 5억 5천억 조금 더 주고 산 거죠. 그래서 회사를 더 키웠죠. 근데 실제 이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네스카페, 그다음에 네스프레소 그 우리 저 캡슐 있죠. 전 집에서 네스프레소 많이 네,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브랜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의 매장에서 파는 커피는 스타벅스지만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는 스타벅스는 원두 네슬레가 같은 거?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큰 회사예요. 그래서 네슬라는 진짜 좋은 다국지역 기업인데 과거 10년, 과거 5년을 보면 연 주가가 7% 꾸준히 상승을 했고 배당을 3% 주니까 한 10% 물론 이제 10%에 만족을 못하는 우리 정치자분들 계시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 회사가 연 10%의 총 주주 수익률을 주면 상당히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커피 산업 관련해 사실 오전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이 영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올려주셨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